시작하겠습니다. 메치니코프 뭐 유명하죠. 메치니코프 유산균으로 유명하단 말이죠. 원래 메치니코프는 유산균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나이 들어서 그의 아주 후반기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의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노인의학도 다 그 유산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치니코프의 기본적인 기여는 이제 당연히 면역학에 있을 것이고요. 메치니코프를 얘기하기 전에 메치니코프와 동시대 사람인데 약간 좀 앞서 있는 사람인데 폰 베링이 있습니다. 이 폰 베링은 노벨상 1회 수상자예요. 1901년도 생리의학상이죠. 1901년도 수상했고 메치니코프는 1908년도에 수상을 했거든요. 면역학으로 대식세포를 발견해서 찾은 거고 폰 베링은 우리가 얘기하는 혈청 예방주사 중에서 디프테리아하고 그 당시에 파상풍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 파상풍도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치유를 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디프테리아는 치사율이 50%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걸리면은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죠. 그게 디프테리아가 지금 아무 걱정도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애기 나면은 처음에 무슨 주사를 하더라? DPT인가 예방주사를 맞죠. DPT의 D가 디프테리아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주사가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디프테리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문명에서 소외된 지역에서조차도 디프테리아,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도 지금 다 주사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면역학 개념이 없었어요. 폰 베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상풍 이런 거를, 파상풍이 아니라 광건병을 또, 찾아냈거든요. 광건병이 더 앞서서 찾아냈습니다. 광건병 주사를 파상풍보다. 광건병이나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론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같은 현대 과학적인 의미로서 면역학 이론이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처음으로 세운 이가 메치니코프예요. 폰 베링어는 그 예방접종 혈청, 즉 디프테리아 독소를 말에다가 주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서 주사하면 말에서 면역 항체가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 항체를 뽑아다가 사람에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약한 걸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한 언어 중에서 벌써 항체라는 말을 사용했었고 뭐 등등 했는데 이 개념이 없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바로 비슷한 시기지만 약간 이후에 메치니코프에서 이런 개념들을 찾아낸 거거든요. 왜 말을 사용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은 등치가 크니까 피도 혈액량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쥐에다 하면 더 좋은데 그 혈액량이 얼마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접종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혈청 개념은 이후에 면역학 개념에서 없어졌죠.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독소를 약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약하게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전혀 그 기준이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면역학을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세운 이가 바로 메치니코프입니다. 메치니코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식세포,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세포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뭐 B세포니 T세포니 그건 다 요즘 개념이고
그런 개념이 없었을 적에 먼저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외부 이물질에 저항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리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선천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상처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곪잖아요. 그럼 곪아도 여기서 수많은 이물질이 들어오겠죠. 이것을 내 몸 자체적으로 그것을 저항한 정도가 아니라 그 외부 이물질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식세포예요. 말 그대로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의 세포가 있으면은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죠. 이게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진균 무좀처럼 진균 세포인지 뭐 관계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건 난셀프예요. 이제 여기서 벌써 제가 셀프와 난셀프라고 하는 메타포적인 개념을 사용했단 말이죠. 이거는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냥 인간의 언어에서 나온 개념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1860년대 들어와서 이 셀프라는 개념이 과학 용어로 전환이 돼요. 굉장히 늦죠.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이거를 쓱 잡아가지고 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대식세포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대식세포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낸 이가 바로 메치니코프고, 메치니코프의 그 학문적인 과학적인 기여는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메치니코프의 기본적인 이러한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포 기반 면역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은 cell immediated. 그래서 그러면 cell immediated가 아닌 게 또 있겠네요. 그게 바로 체액성 세포고 오늘 그 체액성 세포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메치니코프는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은 사실은 그 역사는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 당시에 의학에 관련된 이제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로마 시대에 또 등장하고 그때 인간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 액체성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거기 땀, 그 다음에 혈액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림프선이라고 하는 것. 요즘 사람들이 이름 붙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눈물, 뭐 등등 해가지고 5가지 액체가 어떻게 내 몸에서 흐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과 건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체액성, 흘러가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체액성의 기본, 흘러간다. 액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액과 림프액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포소령은 그 거꾸로, 그러면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과 림프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면역작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자, 그래서 이 메치니코프에 있어서 그 당시 이 체액설과 세포설이 개념 정립이 안 됐다라는 거 하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 개념들은 후대 사람들이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메츠니코프가 왜 현대 분석과학의 최초 기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일 먼저 그 이전에 면역학자들 혹은 혈청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기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발생학, 생기론적 발생학.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 큰 집더미가 있는데 그 창고에 쌓아둔 집더미에서 나중에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구더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왜 이게 발생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아주 발생학의 그러한 생기론적인 혹은 원시적인 사유 구조를 우리가 거기서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면역에 학자 붙이지 말고 면역의 방법론을 벌써 추구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미 송나라 때 이 천연두에 대한 면역적인 방법을 시행을 했다고 말이죠. 이미. 그래서 이 고름을 헝겊에다 묻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천연두균을 들여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게 들어가가지고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 송나라 때 있었고 그런 방법이 이제 유럽에도 전달됐단 말이죠. 이런 방법이 굉장히 유효했지만 서양에서나 중국에서나 전부 기본적인 거는 생기론적인 그러한 토대에서 출발했는데 반해서 메츠니코프는 그게 아니라 엄밀한 그러한 세포의 어떤 작용인지 그거를 밝혔는데 확실하게 밝히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주 확실하게 그 기전을,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기론과 대비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과학 목적론과, 대비되고, 그 다음에 기계론적인 사유 방식으로 대식세포의 이 포획 과정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포식을 했잖아요? 포식을 해서 다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요놈이 이렇게 껍질을 싸고 있어가지고 포획은 했긴 했지만 아직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거를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이거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포획은 했긴 했지만 그냥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워요. 왜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소화시키고 이게 메츠니코프를 가장 괴롭게 만든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공존하는 관계 중에 대표적인 게 결핵균이에요. 결핵균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거든요. 박테리아균을 이제 대식세포가 확 잡아먹어서 외부에서 이물질이 오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딱 잡아먹긴 했는데 이거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공존입니다. 공존. 왜 이런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셀프가 여기 또 외부에 또 이거는 이제 한 10억 년 전으로 돌아가요. 여기 외부에 세포가 또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물질이에요. 얘하고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겠죠. 그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권리를 나눠 갖거나, 예,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처음에는 외부 공존을 하다가, 야, 그럴 바에 그러지 말고, 이 셀프가 이거를 싹 포획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난 셀프였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셀프의 한 부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10억 년 전에.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7, 8억 년 이상은 더 됐다고 봐요. 왜? 원핵세포가 만들어질 때 당시 이야기니까.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죠.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뭘 먹으면은 이걸 분해 해가지고 이것을 이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어줘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역할을 미토콘드리아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난셀프였는데 이게 셀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토콘드리아와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셀프 사이의 관계가 바로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아니면은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자아일과 아니 그렇게 얘기 안 됐구나. 자아와 자아 사이의 관계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아라고 하는 것, 셀프라는 것에 대한 고정된 개념이 여기서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면역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인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이런 점에서 메츠코프의 의미는 이게 어떻게 자아와 그 다음에 셀프와 난셀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딱 주어진 방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목적론과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셀프와 난셀프가 이렇게 공존하게 됐을까? 예를 들어 서로 의지를 갖고 야 우리 서로 도움이 되니까 우리 서로 힘을 합치자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셀프와 난셀프 사이에 이렇게 타협한 놈도 있지만 셀프와 난셀프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반쪽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죠. 제가 말한 방금 뭐라고 하냐면 선택지라고 그랬잖아요. 선택지라고 하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태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진화론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다양해야 돼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진화의 흐름은 더 원활하겠죠. 그러면 그 우리가 선택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에서는 그게 하나하나가 다 변이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 일상언어로 선택지라는 말로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택 중에서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난셀프, 미토콘드리아와 자기세포가 내부 결합된 것이 지금 하나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연히. 왜 이게 남았냐. 그거는 목적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게 바로 진화론의 핵심이고 이러한 방식을 메츠니코프가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메츠니코프는 독일에 살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지만 물론 메츠니코프가 찰스 다윈보다 후대 사람이죠. 그렇지만 약간 후대지 뭐 대단한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메츠니코프 당시에는 찰스 다윈의 이제 진화론이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츠니코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현대 면역 이론이 발달하는데 제일 먼저 옛날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진 주형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요철 관계.
요철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이 있으면 그 역삼각형 모양 딱 맞으니까, 이게 외부 이물질과 내부가 서로 만나서, 그것을 포획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으로는 이제, 이러한 배식세포 개념은 좀 설명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야기할 현대적 의미의 B세포, T세포, 이런 건 전혀 설명할 수가 없고, 이건 오래전에 폐기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수비론인데, 이, 주형 모델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킨 것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서로 간의 세포 사이에 신호들이 있는데, 이 신호들이 서로 잘 신호들이, 잘 맞으면, 어떻게 잘 맞느냐? 그건, 서로 관계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요철 관계다, 아니면 학습이론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인 그러한 방식이라기보다도 그냥 비유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195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실험 면역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에르네와 그다음에 버닛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그러한 실험 면역학의 관점에서 한번 셀프와 난셀프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미토콘드리아의 이야기는 지금 했어요. 비자기였었는데 자기로 바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칸, 우리 장내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 세포 수가 한 인간의 세포 수가 몇 개인가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60조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장내 박테리아는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세포보다 더 많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외부 나는 벌써 셀프는 이미 난셀프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내 박테리아는 이게 인간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 장내 셀프에 서로 충돌이 되면은 설사도 나기도 하고 배도 아픈 것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서로 유효할 때는 이 장내 박테리아가 나의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주 질긴 것까지 다 소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와 비자기가 여전히 서로 개별체의 존재로 있지만 사실은 생태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장벽이 있긴 하지만 좀 모호하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장벽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크롬뽕사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역 관용, 톨러란스라는 개념도 이게 원래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생물학적 개념, 과학 개념으로 정착을 한 것이에요.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롬병사를 다시 들면은 이제 요즘 크론병 증상을 갖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나도 어디 톡쇼인가 뉴스에 나와서 봤는데 뉴스에서 보고 알았는데 텔레비 톡쇼에 자주 나오는 그 가수 출신 윤종신이 저 크론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크론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장내 염증이 심한 거거든요. 그거는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가 난셀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셀프가 난셀프를
지나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잔재물이 염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난셀프가 아주 가벼운 만 원짜리 물건 훔쳐간 소매치기밖에 지나지 않는데, 이 셀프가 이거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그냥 이 검찰 1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잡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크론병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치료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 불가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기 시작했냐면은 셀프가 할 일이 없으니까 요 약한 소매치기 수준의 난셀프를 너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셀프가 할 일을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돼지 편충알을 환자한테 투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7개, 이렇게 하다 지금 25개, 막 120개까지 막 투입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난셀프죠. 편충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충이니까, 회충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는 갑자기 셀프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편충 난셀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한 못된 습관이라는 것도 인간 언어의 말이지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격을 좀 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톨러란스라는 말을 쓴 거죠. 야, 좀 관용을 가져봐. 뭐 이렇게 이 소매치기한테 사형감에 해당하는 그렇게 경찰력을 발휘를 하니 관용을 부려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만들어져 가는 거고, 난셀프와 셀프 사이에 그러한 고유한 아이덴티티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례 4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비자의 공동조상의 분화인 경우 클런 선택설, 이게 지금 오늘 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비자기라고 하는 사실 메타포는 1960년대 버넷이라고 하는 출중한 면역학자가 등장을 하고, 이 버넷의 책 제목 자체가 셀프와 난셀프예요. 이 셀프와 난셀프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셀프와 난셀프가 유비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인 개념으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츠니코프와 버넷과 그 다음에 버넷과 거의 이제 동시대 사람인데 예르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면역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메츠니코프가 유명하듯이 버넷이 유명한데, 왜 버넷이 유명하냐고 보냐면은 메츠니코프 당시에는 그게 세포성 면역 메커니즘이었단 말이죠. 즉 배식세포와 같은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데 반해서 버넷은 우리 바로 혈관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면역작용을 처음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다시 한번 환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못에 찔려가지고 여기 좀 고름이 생겼어.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대식세포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제 외부 이물질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공격을 하고 포식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상처는 여기 지역의 로컬한 대식세포만 활동을 해요. 여기 다치면 이쪽에 있는 대식세포는 관여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찔려가지고 여기 묻은
무슨 외부 박테리아가 있다고 쳐요. 무슨 균이, 박테리아, 세균이 있단 말이죠. 그 세균이 여기에서 들어왔을 때는, 팔에 있을 때, 손등에 있을 때는 처음에 백세포들이 이거를 쫙 빠른 시간 내에 잡아주면 문제 해결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혈청을, 피를 따라서 온몸에 퍼지면 늦어지겠죠. 그때는 백세포가 꼭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세포는 로컬한 방어 능력밖에 없어요. 이미 온몸에 퍼지면 이게 백세포는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질병, 특히 이제 전염병은 전염병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디프테리아, 천연두가 가장 문제였으니까. 뭐 콜레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은 어느 특정 지역, 요 피부에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온몸에 다 관련된 거다. 즉, 진짜 문제는 로컬한 방어 능력이 아니라 이 글로벌한 방어 능력이다. 라고 이 인식론의 관점이 확 바뀐 겁니다. 그게 버넷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로컬한 관점에서는 로컬리티 에피스테몰로지, 로컬한 인식론에서는 메치니코프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감염질병과 같은 거는 로컬한 범위가 아니 글로벌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100년 가까이 안 나온 거예요. 50년 넘도록. 그게 이제 1900년도 중반에 그런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한 게 버넷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혈액을 따라 혹은 림프선을 따라서 외부 이물질이 온몸에 퍼졌다라고 온몸으로 대항을, 로컬리티가 아니라 글로벌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이 몸에 어떤 무엇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과학 분야에 설명하는 것이지만 저 당시의 입장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까지 우리가 메치니코프의 로컬 인식론까지 우리가 이해했다고 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왜 천연두가 예방이 되는지, 천연두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치료가 있거든요. 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론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 온몸에 돌아다니는 뭔가, 이 난셀프에 저항하는 뭐가 있는데 그게 온몸으로 돌아다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찾아낸 거죠. 그게 이제 버넷입니다. 그래서 버넷 이전에 사실은 에르네가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 에르네가 찾아내면서 요즘 얘기하는 항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버넷이 이 에르네 발견을 빨리 흡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주 학문적인 과학적인 논문으로 이제 제출해서 오히려 버넷이 더 유명해진 거죠. 자, 이 에르네에 있어서는 바로 이 셀프와 이제 B세포, T세포를 얘기하는 그 접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메치니코프처럼 대식세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셀프가 난셀프를 우선 첫 번째 알아봐야 되겠죠. 레코그나이징, 인지 과정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얘가 난셀프인지 셀프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난셀프라고 그러면은 어떤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것을 대항해야 된단 말이죠. 대항을 하는데 적절히 대항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가벼운 소매치기 범한테 전국의 경찰력을 다 동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을 하다가 너무 지나치면은 이거를 다시 걷어들여야 돼요. 이게 걷어들이지 않으면 이제 여기 염증 심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그게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910년도에서 1920년도 초반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독감이 있죠. 그게 미국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페인 독감이라면 참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독감이고 왜 스페인이라는 말이 붙였냐면 미국에서 언론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스페인 매체가 그거를 확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 독감으로 바뀌었는데 스페인하고 무관합니다. 물론 나중에 스페인으로 그게 전염이 됐지만 그 유럽 국가의 한 국가고 한국에도 와가지고 한국 조선인도 약 한 15만 명 이상 죽었어요. 일본 한 25만 명 죽었고 엄청난 거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때 많이 죽은 지금 뭐 정확한 그 통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에 50% 이상은 그 독감 바이러스균으로 직접 죽은 게 아니라 그 독감 바이러스균을 저항하고 이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 저항 물질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사이토카인이에요. 그 사이토카인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 저항 물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사이토카인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 사이토카인 때문에 죽은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해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50%, 최소 40% 이상은 그렇게 죽은 거다.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옛날에 메르츠 그 감염병이 있을 때도 한국에 몇 년도더라? 2009년도, 2011년도인가요? 메르스. 그때도 사이토카인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사이토카인 문제는 뭐냐면은 방어 능력이 너무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방어 능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너무 세게 그냥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사이토카인을 굉장히 조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코로나 때는 이 사이토카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 사이토카인으로 피해를 본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이것을 방어하는 능력과 어느 정도 됐으면 이걸 걷어들여야 돼, 또. 왜? 그렇죠. 사이토카인, 그런 지나친 사이토카인 분비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모릅니다. 지금 현대 면역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요, 세포 면역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몰라, 이거를. 그거는 과학의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면역학에서 셀프와 난셀프 간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러한 철학적인 인식론 혹은 철학적 존재론으로 할 얘기들이 너무 이제 많은 거거든요. 자, 다시 이제 체액성 세포로 들어옵시다. 체액성 면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식 세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력이 있니? 그런 말할 때 전부 그런 뜻이에요. B세포. 즉,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을 맞는다. 뭐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는다. 이게 전부 이제 체액성 면역에 관계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어디다 맞아요? 여기 피에다 놓는단, 혈관에 놓는단 말이죠. 그게 체액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까 리포컨들이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이걸 설명하는 제일 좋은 그림이 한 장. 이건 뭐 영어권에 있는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출처를 밝히고 오늘 하나 따왔습니다. 약간 흐리긴 하네. 자, 여기서 이제 체액성 면역이 이제 B 림프구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이거 복잡하지만 그래도 아주 우리는 코로나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생물학 지식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일반 시민들의. 근데 제가 이게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요 정도는 그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야 이 철학적인 얘기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대식세포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외부 이물질이 딱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세포가 쫙 잡아먹어요. 잡아먹은 다음에 이거를 외부 이물질이라는 것도 다 단백질 아니겠어요? 그걸 전부 쪼갭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셀프를 분해를 해요. 지금 이제 세포성 면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액성 면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단백질 외부 난셀프를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분해를 한 다음에 이 셀프 표면에 그 분해한 조각들을 전부 이렇게 밖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시, 이걸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요 이제 B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B세포는 우리의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골수에서 만들어질 때 이제, 이 외부 이물질을 이제, 딱 잡아먹었어요. 난셀프를 잡으면 처음에는 수지장세포라고 하는 이 피부상에서 많이 있는 그런 셀프가 난셀프를 잡아먹고 그거를 이제 B세포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B세포는 그 단백질 조각들을 요 표면에다가 이렇게 쭉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한다는 거는 외부 다른 B세포들이 다른 B세포나 T세포들이 이거를 보고 한번 이거를 보고 자극을 받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T세포 중에서 도움세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그냥 똑같아요. 헬퍼예요, 헬퍼. 우리 인간 언어 개념이죠. 그 T세포들이 이 겉에 제시된 난셀프의 조각들을 딱 인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것도 지금 정확히 안 밝혀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 조각들의 가능성이 약 한 10의 9승에서 10의 11승 개수거든요. 이게 대충 해서 1000만 개 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개가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난셀프와 그 다음에 메르스 바이러스 난셀프와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난셀프와 무슨 천연두 난셀프 그 다음에 코감기 난셀프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기 T세포가 그거에 딱 맞는 거 1000만 개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 10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거기에 탁 달라붙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면역의 가장 특이한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액성 면역에. 그럼 1000만 분의 1의 확률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얘네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죠? 찾아가긴 딱 찾아가요. 그게 어떻게 찾아내냐? 아까 이 난셀프의 조각들을 B세포 껍질에 이제 딱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 잡아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T세포가, T헬프 세포가 그거를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B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끝에 있는 그걸 이제 수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용기에 B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T세포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 수용기 끝에 나온 가지가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거를 우리는 항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항체가 피를 우리 혈관을 온몸을 이제 돌아다닌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온몸을 돌아다니니까 이제 전면전을 글로벌리하게 벌이는 거죠. 이제 세포성 면역과 다르게 로컬한 전쟁이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온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몸에 그 항체를 뿌리기 위해서 B세포가 굉장히 많아야 되니까 그 B세포를 늘리는 방법이 바로 난셀프의 몇몇 조각을 분해해도 같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해라는 말 쓰지 말고 쪼각내도 같은 단백질이니까 그 쪼각낸 거를 표면에다가 쌓아가지고 그걸 더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T 헬퍼, T세포의 도움을 받아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체액성 면역이 기본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발견한 게 이제 기본 틀이 아까 버닛이 얘기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도 넘어서 현대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B세포 그 표면에 있는 그 수용기가 T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자, 여기처럼, 이게 도움을 받아서 이게, 이 Y자 구조의 단백질이 형성이 돼요. 그럼 요 끝이 이제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요 부위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에피토프라고 그러는데 요거 에피토프라는 말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에피토프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B세포가 외부 타자의 이물질을 조각내서 겉에 B세포 셀프의 겉에 딱 제시를 해서 나 잡아봐라. 근데 그것을 T세포가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액티베이션,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하면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온몸에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 늘리면 이제 그 표면에 그 꼭지, 저 Y자 꼭지가 붙은 B세포가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무지무지하게 많아지면은 이제 요 끝 부위가 외부 이물질을 잡아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요렇게 성장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잠복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려도 금방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7일 걸려요, 7일. 이거는, B세포마다 다르죠. 항체마다 다르지만 대체 닷새에서 7일 정도까지 딱 그러면 이제 요게 B세포에서 요게 딱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요 Y자 단백질만 온몸을 피 속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요거에 이 항체에, 요거, 난셀프거든요? 이 난셀프에 딱 맞게 요 끝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 1000만 분의 1 확률로 만들어지니까 요 놈이 지금 탈락된 거거든요. B세포에서. 요걸 우리는 항체라고 그러고, 요게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외부 이물질, 이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거를 딱 결합시키면서 이제 다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체액성 면역의 기본 틀이고, 이게 지금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느라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요 Y자 구조가 요게 잘 보면은 여러 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직 항체가 되기 전에, 즉 B세포 표면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요게 두 개의 단백질로 두 개의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Y자와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만 또 사슬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파란색 계열의 체인과 그 다음에 요 붉은색 계열의 체인, 두 개의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체인을 구성하는 요 단백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DN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DNA가 어떤 암호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A라는 단백질, B라는 단백질, C라는 단백질, 무수한 수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단백질은 처음부터 난셀프의 절편, 즉 난셀프를 쪼개가지고 만든 것과 연관이 되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오리진하고 사실은 난셀프의 오리진은 거의 같은 계열입니다. 이 단백질 이 두 개의 체인, 이게 Y자처럼 생겨가지고 보통 이제 그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그렇게. 항체 그림, 교과서에 보면 항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그리게 됐냐면은, 이 면역글로불린 체인이 이 Y자 모양으로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요 DNA들이 요거를 이제 가벼운 체인이라고 그래요. 요 아랫부분을 요 부분을,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을 무거운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벼운 체인의 단백질이 두 개, 요 양쪽이면 4개죠. 그리고 요 그림으로 보면 무거운 체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마다 DNA 유전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작은 거는 7개에서 8개, 많은 거는 20개에서 200여 개, 또 많은 거는 2만 개에서 4만 개. 그런 것들을 다 조합 가능수, 서로 조합시키는 그 경우 수가 이제 10의 9승에서 10의 11승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외부 이물질을 다 포획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셀프에도 10의 10승에 해당하는 대항체가 있어. 그런데 난셀프도 10의 10승 되는 이물질이 가능해. 단백질의 가능수가.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게 3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맞대응하는 3번 항체가 생길 딱 맞을 수 있느냐? 그거 아직 몰라요. 몰라요. 그거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밝혀지면 뭐 온갖 질병 99% 아니 90% 이상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직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면역학은. 그래서 자꾸 이제 철학적인 해석들이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길게 썼지만 우선 이러한 면역학적인 셀프는 기본적으로 선험적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그렇게 고정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정된 셀프가 아니라 굉장히 플렉서블한 셀프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다. 그래서 면역학적인 셀프, 면역학적인 존재론의 기본 틀은 뭐냐? 질문 방식부터 다르다. 면역학적인 셀프는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아이덴티티, 그러한 존재론에서 벗어나서 서로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는지, 내가 어떤 난 셀프를 만나는지 다 달라져요, 셀프가. 그래서 그것을 관계론적 현존이다라고 표현을 굳이 했어요. 다 달라지는 거죠.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 어떤 조건이냐, 어떤 환경이냐. 그래서 면역학적인 자기는 굉장히 컨텍스트 디펜던트하고 이것을 릴레이셔널 셀프, 상관적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행위를 하는 동사로서 작동자 혹은 작동 과정 자체를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간다 라는 동사를 쓸 때 항상 주어가 있죠. 나는 걸어간다. 철수가 걸어간다. 우리 집 바둑이가 걸어간다. 뭐 주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사용할 때 동사 혹은 형용사를 사용할 때 자꾸 언어적으로 주어를 먼저 상정하는 경우가 우리의 언어 습관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이제 서양 언어의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서양 언어에 있어서 주어가 없으면은 한문단이 아니라 문장 하나조차를 성립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말이나 중국어에는 거의 뭐 태반이 주어가 없죠. 중국은 뭐 더합니다. 일본어는 주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보다. 주어를 상당히 많이 써요. 일상언어에서. 일본어 노래 가사에서도 주어가 너무 나라고 하는 주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갑갑할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일본어도 영어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편이죠. 하여간에 이 인도 계통의 언어들은 주어가 없으면은 뭐 한 문장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사를 쓸 경우에 혹은 형용사를 사용할 경우에 주어를 먼저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인도 언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면역학을 이해하려면은. 즉 주어를 먼저 상정하지 않고 주어가 있어서 내가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내가 걸어가고 화를 내고 밥을 먹고 한다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작, 그 동작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언어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상식적이었는데, 우리만 해도 다 이미 서양 교육을 받은 거거든요. 이 나이 먹은 저 같은 할아버지들도 다 서양 교육 받은 세대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미 이 혼란에 빠져 있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 면역학적인 그러한 상관성의 기본적인 틀은 주어를 먼저 고정된 아이덴티티를 성립한 채 놔두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동작하는 작동자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로친 무엇을 우리는 그냥 셀프라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은 B세포가 그렇고 그 세포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숙주와 기생체 관점에서 면역작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회충과 같은 기생충이 들어온다. 그럼 기생충은 어떻게 돼요? 기생충은 세포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세포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면역작용을 하겠죠. 그걸 이제 전형적인 대식세포예요. 이렇게 잡아먹는 거.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 바이러스는 이 셀프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여기 이제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증식을 해요. 왜? 이 셀프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그 에너지, 셀프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증식을 못하니까 바이러스니까 셀프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외부 난셀프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가지고 엄청 많아지는 거죠. 많아져가지고 이 본 셀프를 파괴시키는 게 그게 우리는 이제 이러면 아픈 거죠. 뭐 열도 나고 뭐 기침도 나고 눈물 콧물 다 나겠죠. 그러면 이게 파괴가 되면 이게 요것만 파괴가 되면 좋은데 옆에 있는 셀프도 파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흔해서 다 알고 계신 얘기예요. 요놈이 감염이 됐어. 그럼 옆에도 감염이 되고 다 감염이 된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이거 엄청 신기한 겁니다. 아니, 이건 어떤 일이냐면 지금 내가 어저께 저녁부터 밥을 안 먹었어요.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저기 김철수도 같이 배가 고픈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내가 배가 고프면 나만 배고프면 된 거지. 왜 나랑 전혀 다른 철수가 왜 배가 고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거랑 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파괴가 됐는데 이거 전혀 관계없는 얘가 같이 파괴되는 그 기전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직 몰라요. 이것만 알면은 여기서 금방 차단하겠죠. 이거는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그래서 그렇죠. 완전히는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럼 이제 세포 해가지고 이제 몇십억 개, 몇 쪽의 세포 다 파괴되면 이제 이거는 사람이 죽는 거겠죠. 그 전에 파괴시키지 않고 어느 선에서 딱 끊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이미 많이 손상당했어. 아니, 여기 벌써 터지고, 여기 터지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포는. 찢어졌지만 아직
파열되는 게 확실해. 확실해. 파열되는 게 확실해. 그 여기 옆으로 전이 되기 전에 우리 몸이 과학자가 아니라 약물이 아니라 외부 약물이 아니라 예방접종 주사가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가 얘를 이쪽에 피해를 더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프거든? 그러면 내가 스스로 희생을 하자. 응? 희생을 해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에포프토시스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세포 자살. 세포 자살. 혹은 어떤 교과서에는 세포 자기 자살. 이렇게. 세포 자살이 자기가 알아서 죽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아직 찾아내고 있지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포는 어떤 셀프는 여기 조금 상처가 조금 났거든요, 요만큼. 다른 건 아직 괜찮아. 이거는 에포프토시스 이거를 자살시킬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시킬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 이건 자살시키긴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자살하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너무 큰 희생이야. 자살을 선택하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보수를 하는 게 낫겠어. 조금만 했으니까 이거를 보수를 하는 메커니즘으로 또 작동시켜요. 엄청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그 많은 수많은 난셀프에도 지금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건강하다면. 이게 지나치면 이제 항상성이 깨지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여기 이제 에포프토시스 이거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엄청난 투자로. 예. 오토파지하고는 달라요. 예. 오토파지도 이 에포프토시스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파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자기 엄마 세포에 붙어 다니는 개념이거든요. 파지는. 그럼 이제 박테리오파지다. 그럼 들어보셨죠? 박테리오파지다.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기생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박테리아와 박테리아 동급이 아니라 박테리아보다 약간 한 급이 낮은 거죠.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게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죽일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도 들어가서 박테리아를 또 죽일 수 있거든요. 그 바이러스 비슷한 역할을 또 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박테리오파지 또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심한 거는 그냥 자살 기전으로 보내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 좀 아까운 거는 보수를 하자. 건강한 거는 이거를 더 잘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기생충은 이게 이런 세포가 하는 게 아니라 세포 사이에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은 기관 사이에서 존재하겠죠. 기생충이라고 해서 회충 같은 기생충, 거대 기생충이죠. 그런 걸. 아까 얘기했었던 돼지 편충알,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이 대익세포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기생충, 회충 같은 건 웬만해서 죽지를 않아. 그래서 옛날에는 기생충 피해, 회충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 이후로 이제 회충 같은 기생충 약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뭐 끔찍도 안 하죠. 뭐 별 피해도 없고. 그리고 간에 흡착한 그런 기생충까지 요즘은 약 한 번 먹으면 다 치료가 될 정도니까 뭐 대단하게.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뭐 기생충은 하고 같이 기생충 때문에 빈혈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사냐, 어느 정도 그것을 적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인가. 거꾸로 말해서 요즘 알러지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저는 이 알러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 저 자신은 알러지가 없는데 우리 애가 둘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선천적인 그런 알러지 반응을 갖고 태어났는데 지금은 나이 먹었죠. 나이 먹었는데도 나이 먹으면서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대항할 난셀프가 없는 거예요.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셀프를 난셀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프가 셀프를 공격하는 게 알러지 반응이거든요. 그 알러지 반응 중에서 세포 외 난셀프에 대해서 하는 게 알러지 반응이에요. 이제 이게 세포 내 알러지 반응으로 오면 좀 심각해지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같은 겁니다. 류마티스가 대표적인 과잉 반응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었던 크론병 같은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B세포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더 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이물질을 볼 때 우리가 대항을 하고 약도 투여하고 그러는데 난셀프도 만만치 않아요. 난셀프. 이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 변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회충이나 편충은 자기 변신이 가능하지 않아요. 즉 외부에서 약이 투하하면은 그 투하하는 것은 이제 소화 기능을 차단하는 약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충이 굶어서 죽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약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하루 만에 다 죽고 회충의 신진대사를 딱 막아버리니까 하루만 한 며칠 만에 그냥 다 죽어서 나가버리죠. 약효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전 한 2년에 한 번씩 회충약을 먹어요. 왜냐면은 뭐 상추도 많이 먹고 날 것을 많이 먹잖아요. 상추에서부터 뭐 그리고 여긴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미나리 옛날에는 미나리를 먹으면 거의 100% 미나리 속에 벌레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 등등 물론 미나리 속에 있는 벌레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죽어요 다 산성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알 상태로 된 기생충 알은 그냥 몸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에 한 번씩 회충약 먹긴 먹는데 뭐 요즘 너무 다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상추도 뭐 물로 재배하고 그러니까 뭐 흙을 만나야 기생충이 있지. 예? 근데 이제 텃밭에서 농사 해먹고 채소 키우고 그런 집들은 오히려 회충약을 먹는 게 좋아요. 가끔 가다가.
그렇지만 그 약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아마 100년은 갈 거려 앞으로. 즉 그 약에 대항을 해가지고 회충이 변신을 하는데 쉽게 변신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점점 작아져가지고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지 말고 기생체라고 통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난셀프 중에 하나가 기생체예요. 기생체와 난셀프는 똑같은 범주는 아니지만 기생체가 점점 작아지고 난셀프 점점 작아져가지고 바이러스 수준으로 딱 간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변신 잠재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잡는 약들이 탁 오면은 얘네 바이러스들이 진화론에 충실해서 바이러스들이 다 잡힌단 말이죠. 그럼 거기는 뭐냐? 바이러스에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이된 DNA, 변이된 RNA를 갖고 있는 거는 외부 침입자를 막으려고 만든 약물에 대해서 저항 내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약이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상 변화한다. 난셀프도. 그래서 숙주와 기생체 간의 관계, 셀프와 난셀프 간의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니다. 어떤 거는 공존하고 어떤 것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공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거는 그게 서로 적에 대한 적개심만 있어가지고 오로지 적개심만 있어가지고 총공격 10,000원짜리 소매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경찰을 총동원 내린 그 결과와 비슷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처럼 지나친 반응을 보여가지고 항상성이 깨진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몸이 스스로 자기 조절하는 것, 그러한 것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다시 바이러스, 작은 단위 바이러스 들어가면은 그렇게 외부 약물에 대해서 자기 몸을 아주 쉽게 변신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러스고 그 중에 하나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HIV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면역성 결핍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에이즈로 발전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약물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이즈, 즉 HIV는 다 죽는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안 죽거든요. 다 살아. 즉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에이즈로 증상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 HIV의 특징은 뭐냐? 변신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HIV 약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잖아요. 모든 전 세계의 제약회사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약물이 들어오면은 HIV가 딱 변신을 해가지고 다른 이거를 피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 나간 인간도 가만히 있지 않죠. 다시 이 피해 나간 바이러스를 막는 또 약물을 개발을 해. 그럼 또 이게 나가. 계속 변이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외부 인간이 만든 약물에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HIV 약물이 뭘 돼 있냐? 26가지의 그 변이 가능성 있는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 약물 다 합쳐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지금 약물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싸죠. 비싸지만은 사실은 그냥 다 할만해요.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꽤 비쌉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26가지의 변이에 대항하는
그러한 약물을 조합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더 변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하기에는 어쨌든 선방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 즉슨 저 제목처럼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하나 빼먹었어. 타협할 것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면역학 인식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도망갈래? 정면 싸울래? 아니면은 우리 나눠 먹자. 타협할 것인가? 이게 면역학의 영원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HIV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HIV만이 아니라 해충도 마찬가지. 거대 기생체인 해충이나 편충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것도 아마 나중에 변이가 일어나거나 새로운 기생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그런 전지구적인 위기를 지났다고 치지만 사실은 그 위기의 원인이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이러스의 특징은 그것이 작기 때문에,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 RNA 조각들이 작기 때문에 거꾸로 돌연변이의 가능성은 반비례해서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러스는 영원히 인간과 같이 가는 것이지 그것은 인간과 같이 가는 것이지 그것을 박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철학적으로 볼 때는 그건 분명해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생물학의 현장에서 생물학 일선에 있는 혹은 제약회사 일선에 있는 연구자들은 박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죠. 그렇지만 철학에서는 박멸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제약회사 일선에 일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철학적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사이에 건전한 생물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건전한 생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실험 생물학과 그 다음에 이러한 생물학의 철학을 얘기하는 이 존재론 사이를 잘 조합을 시킨다고 그러면 연결을 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더 좋은 실험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쉽게 해가지고 지금 많은 특히 물리학에서 대단한 업적을 낸 사람들은 거의 철학적인 그러한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과 철학 사이를 연결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이러한 철학 얘기는 현장 과학자에게 상당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험과학 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굉장히 비난하죠. 그래서 프레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제가 봐가지고요. 프렌드와 에너미를 합친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거 앞에 다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은 셀프면서 난 셀프. 저 말은 이제 적군이면서 아군이라고 표현을 했죠. 맨하레틀에. 적군이면서 아군이 되는 그러한 자기와 비자기 사이의 관계. 아주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편충할 얘기를 했지만 다발성 경화증 저게 이제 크론병입니다. 물론 다발성 경화증의 하나가 크론병이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전형적인 이제 염증성 질병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 염증 유발 T 세포를 자연사시킨다고 그랬는데 저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이포토시스 비전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저게 일어나서. 그러면 저 에이포타시스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암이에요.
죽을 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게 하는 기전이 있어요, 또. 그게 암입니다. 그러니까 암인 경우에 암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다 쪼개진 병든 세포를 빨리 이제 에포프토시스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자기 자살을 죽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자꾸 커가는 거예요. 옆세포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암세포의 기전.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셀프하고 그다음에 난셀프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염증 반응을 보이게,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저항 반응이에요. 셀프가 이 외부 이물질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확 잡아.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이 T세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T세포의 역할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또 지금 얘기했었던 사이토카인 심각한 반응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가다가 이걸 다시 회수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회수하는 게. 이게 회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것도 암을 또 유발시키는 또 물질입니다. 그러니까는 암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죽어야 되는 세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야 돼.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T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B세포만 얘기를 하고, 이 T세포는 제가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이 T세포는 우선 혈관에 돌아다니는 B세포가 만든 항체를 많이 만들게 하는 그렇게 도움 역할도 하지만, 급할 때는 B세포가 혈관 밖에, 즉 세포 밖에 있는 이물질들을 직접 죽이는 킬러세포 역할도 또 해요. 킬러세포 역할을 하는데, 이 T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흉선에서 만들어져요. 흉선에서 만들어지는데, 킬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셀프가 난셀프를 킬링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난셀프를 알아볼까? 여기 셀프도 있잖아요. 지금 T세포가 기반이 된 셀프가 저기 이 셀프 3번 셀프와 그 다음에 1번 난셀프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 무작위로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얘 난셀프만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참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알아볼까? 알아보는 방법은 이미 1970년대에 찾아냈어요. 70년 후반 1980년대에 찾아냈어요. 흉선에서 이 T세포가 이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도 성장을 해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죽겠죠. 수명이 다 하면 똑같아요. 그러면 성장할 때 어린 T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T세포가 흉선에서 성장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흉선에서 이 셀프를 갖다 대줘요. 이게 어린 세포야. 그러면 여기 성장한 셀프 세포를 여기다 딱 제시를 해. 제시를 한 다음에 이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셀프인지 난셀프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그래서 셀프를 공격해. 그러면 요 셀프를 공격하는 어린 셀프 세포는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도 에포프토시스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셀프가 난셀프를 찾아서 공격하잖아요. 이런 세포들은 살려가지고 끝까지 성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셀프 세포를 셀프가 공격하는 그런 T세포, 어린 T세포는 애초에 성장하기 전에 다 제거를 시켜. 그래서 사실은 97%가 제거가 되고 약 3%만 살아남아가지고 킬러 T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훈련을 받은 애로 성체가 된 셀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킬링을 하는 겁니다. 난셀프를.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기준만 잘 밝히면은 이거 지금 제약회사에서 전부 하고 있어요. 한국 제약회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제약회사가 야 어떻게 이걸 골라서 이렇게 자연에서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약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건 뭐 노벨상 몇 개는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 메커니즘을 몸에서 일어난 메커니즘을 잘 분석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겠죠. 여기 관련 신약회사들, 여기 관련 뭐라 그러지? 벤처기업. 벤처기업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관련. 이거 한번 떴다. 그러면은 아마, 세상을 바꿀 자본력을 갖는다는 그러한 희망찬 꿈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제가 붙인 건 아니지만 어느 논문을 보니까 이거를 T세포 사관학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듯해 표현이. 그래서 제가 폴 이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워드는 이제 감염병과 관련된 이제 면역학자예요. 그래서 백신도 마찬가지로 백신은 뭐냐면은 난셀프를 박멸하자. 그 박멸은 제가 낙다운을 제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셀프와 난셀프의 관계에서 두 가지 방법, 이 사람은 이워드가 표현한 겁니다. 이워드는 하나는 낙다운의 방식이 있고 하나는 도메스티케이트 방식이 있다. 도메스티케이트는 잘 이렇게 길들이는 거죠. 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한 거지만 왜냐 박멸은 한자 투잖아요. 길들이기는 우리말 투고. 그래서 전 번역할 때 저거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한자로 하려면 한자로 하가. 순수 우리말로 하면 순수 우리말로. 이렇게 굉장히 신경 쓰는데 저거를 지금 제가 아직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았어요. 싹쓸이 많긴 많은데. 싹쓸이 맞긴 많은데 저거 그렇게까지 내가 얼굴 두껍질 않아서. 싹쓸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싹쓸이 맞아요. 그래도 그거 쓰기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낙다운은 절대 안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선 그 기전을 메커니즘을 모르고 두 번째 셀프와 난셀프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 아까 돌연변이 얘기했잖아요. 난셀프도 계속 자기 변이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바꾸기 때문에 박멸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길들여서 같이 사는 게 미래의 감염병 대처 방식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월드의 주장이 결국은 이제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일하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실험 연구자일 경우에는 박멸을
염두에 두고 약을 만들어야 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저런 이제 이식론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현장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실험 연구자 사이에 어떤 약간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지만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저렇게 길들이기 방식이 지금 대안이죠. 박멸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미시세계의 생물학적 존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좀 말은 멋있게 했지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얘기를 한 거죠. 그것보다 진균도 잘 몰라요. 진균. 지금 무좀 퇴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진균도 잘 모르죠. 이게 왜 그런지. 진균, 저도 진균 때 벌써 무좀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식이라는 거는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피부 관리를 엄청 하고 남자가 화장품 소비하는 양도 엄청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바를 거 아니에요? 뭐, 로션이나 뭘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은 피부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피부가 거칠다고 표현하면 전부 염증입니다, 사실은. 피부가 거칠다, 다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염증이 일어나느냐? 여기 수많은 난셀프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눈썹과 눈썹 사이, 요에도 약 한 15만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 눈썹과 눈썹 사이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 바로 이제 피부 트러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트러블된 결과치만 아무리 이걸 뜯어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트러블이 일어나는 속의 난셀프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박멸이 안 돼. 절대 박멸이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트러블 저거 해도 오히려 이거를 길들이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 길들이는 방식이 뭐냐? 이거 비밀인데 밝혀주면. 길들이기 방식은 뭐 간단합니다. 이 피부층을 특히 진피층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깨끗이 닦잖아요. 깨끗이 닦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도시 생활에 온갖 난셀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끗이 닦는 건 좋은데 피부층이 속이 굉장히 깊단 말이죠. 이렇게 깊은데 이물질이 요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잘 안 빠지겠죠, 이게. 그럼 이게 빠진다고 쳐요. 이거 비누질해서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자들이 이 화장품 지우는 약 뭐라 그러더라? 뭐야, 이게. 클렌징 폼인지 뭔지 하여간에. 클렌징 폼이 뭐가 있냐면 알코올 성분이 있어요. 알코올 성분 꼭 에칠 알코올만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걸 빼내기 위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기화를 시킬 수가 있는 능력을 갖는 액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알코올 성분인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피부가 이 진피층이 약해지겠죠. 약해지니까는 침입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온갖 저게 있지만 사실은 이게 똑같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피부 트러블은. 그래서 이 피부만 갖고 저기 할 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걸 딱 알게 되면 내가 접수를 한다면은 그 방어 능력을 너무 세게 하지 않게 하는 건데 그거는 피부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장으로 위장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은 고기만 한 2주일만 안 먹어도 다 나요. 2주일만 안 먹어도. 그게 현실에서 어렵더라고, 보니까. 현실에서는 그게 참, 왜? 우리가 사먹기도 하는데, 라면을 먹어도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라면 스프에 그 지방 엄청 들어가 있어요. 지방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고속버스 타고 어디를 가잖아요. 난 원주에서 와요. 원주에서 오는데 기차 타면은 50분 걸리고 버스 타면은 1시간 반 걸려요. 근데 이제 여기는 버스 터미널이 가깝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죠. 그럼 버스를 타고 오면 이제 버스에 딱 타면은 1시간 반 동안 거의 고립된, 폐쇄된 공간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완전 폐쇄는 아니지만 외부 공기와 일단 1차적으로는 차단이 된단 말이죠. 에어컨도 들어오고. 그럼 그 안에 30명이 탔다고 쳐요. 그 폐쇄된 공간 내에서 30명이 전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가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날숨, 들숨이라는 건 전부 30명이 버스를 탄 30명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고립된 개체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처음 시간에 생명 개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체거든요. 저기 철수 하나, 철남이 하나, 여기 철민이 셋 이렇게 개체로 카운타빌리티를 할 수 있다 말이죠. 그 개체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나는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있지만 그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에너지를 외부와 교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항상성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는 처음부터 주어진 주어진 상태로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경계는 있지만 외부라고 하는 이런 대기도 있지만은 저기 철남이의 들숨 날숨, 철남이가 인상 쓰고 즐겁게 웃는 얼굴, 표정 이런 것까지 전부 나한테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는 있지만 고립은 되어 있지 않은 것. 이게 생물학적 개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걸 다시 거꾸로 하면 생명과 셀프와 난셀프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나만의 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몸의 일부다. 그래서 저 공동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버스를 얘기한 겁니다. 이미 버스라고 한 순간에 1시간 반 동안에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절이 된 게 아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진화론적으로 나의 몸의 조상은 너의 몸의 조상과 같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인간의 관점 말고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난셀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원한 맺은 게 없습니다. 저 내가 인간을 멸살시켜야지 바이러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걔네들 입장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아무 원한 관계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한 난셀프는 인류 모두에게 동일한 병리적 영향을 미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신체가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돼지에게 혹은 침팬지에게 걸리는 질병이 인간에게 안 걸리는 게 있고, 인간에게는 너무 쉽게 걸리는데 침팬지나 말한테는 걸리지 않는 바이러스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박테리아. 그렇지만 인간이라고 하면 다 똑같아요. 저기 남아메리카에 있는 철수나 시베리아에 사는 철수나 똑같이 이 독감 바이러스에 똑같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독감 바이러스를 처음 독감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감기 바이러스를 처음 당해본 사람은 그게 엄청난 피해가 주는 거죠. 피해가 입는 거죠. 그래서 유기질 차원에서 인간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포함한 외부 병原체와 함께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말을 생태학적인 용어로 바꾼 게 디치예요. 생태학이라기보다도 섭생을 공유하는 그 범위를 니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도대체 그러면 임문 셀프라는 게 뭐냐? 임문 셀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하죠. 인발런먼탈 하다는 건 너무 기본이고요. 이볼루셔널이, 그거는 탄생부터가 이제 진화력 존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대응하느냐.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경험적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변화라는 걸 우리는 이제 돌연변이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클로즈되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너와 나 사이는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것도 경계가 있죠. 지금 이렇게 피부라고 하는 살과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와 나 사이 경계는 있지만 클로즈된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 존재.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수렴은 되어 있어요. 수렴은 되어 있지만 클로즈되어 있는 건 아니다. 당장 호흡해야 되지, 신진대사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생리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지금 철수가 나한테, 오늘 5시까지 빨리 이 보고서를 제출해. 라고 한 상사야. 그런 게 벌써 나한테 압박으로,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생리적인 것,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 다 합쳐가지고, 나라고 하는 열린 존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거를 이제, inclusive, 포괄적 존재다. 저건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번역한 겁니다. 면역학자도 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